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and the day that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우원 외교라도 하자. 기존 1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5% 관세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생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간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중심 국가인 한국에 미칠 파장과 글로벌 무역 시장의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전략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최창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이윤수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이예재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상호 관세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5만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3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3일 새벽 5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상호 관세 연관어를 살펴보면 트럼프, 관세 한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 3일 무역 적자 규모, 무역 장벽 등을 감안해 각국의 상호 관세율을 정했는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에 관해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은 미국 관세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엔 아직 소극적이었는데요. 70% 이상이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거나 생산 비용 절감 등 자체 대응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호 관세의 감성 키워드를 분석하겠습니다. 부정 감성어 보복을 볼 수 있는데요. 각국이 트럼프발 관세 대응에 나서며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맞대응 카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상호 관세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방금 보셨습니다만 우리 제조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참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런데 25% 트럼프가 상호 관세라고 불러서 그렇지 그냥 일방적 관세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다고 했다가 불과 13시간 만에 90일 동안 또 유예한다고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꿔서 정말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보여지기 하지만 네. 보복을 당하고 있는 국가들은 더 헷갈리죠. 네. 근데 헷갈리지만은 일관성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좀 flexibili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연성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그 일관성에는 미국이 미국 중심의 무역 안보 질서를 새로 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
그거는 미국의 어떤 뭐 미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기다. 예. 다행히 90일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에 그야말로 국가 대항전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20% 30% 한다다가 갑자기 13시간 만에 유예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채권 시장이 막 폭락하고 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이 사실 원래 이제 가라앉으면 채권 시장은 반대로 좀 반등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둘 다 그렇게 이제 안 그렇죠. 좋아지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그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재무부 장관 얘기가 아니 원래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들이 이걸 줬다 폈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거든요. 네. 근데 뭐 정말 그런지는 좀 의심되는 대목이 있지만 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렇게 믿기는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더 이 문제가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관세 할 거다라고 했다가 바로 협상하자 이렇게 나간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떻게 얻기 보면 위해서. 관세라는 것은 협박이었고 압박 카드고 실제로 얻기를 원하는 건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 됐든 그럼 이제 여러 아니면 가지 주한 협상 미군이 됐든 딴 게 뭐가 많다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뭐 엄청 크게 패키지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최 교수님, 미국 국내에서의 압력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선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채권을 매각을 함에 따라서 이자율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위한 이제 압박을 위해서는 동맹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미국 대 다자구도의 투쟁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상호 관세를 동맹국에게는 유예를 하고 예. 오히려 중국에게는 125%의 관세를 높게 부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 즉 인플레이션의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증가되면은 곧바로 소비자들의 잉여 후생 수준이 감소하는 그런 그렇죠. 압력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급하게 유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부의 압력이 굉장히 큰 요인이라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교수님. 예, 근데 이게 관세 자체가 무역 조치로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요. 이걸 사실 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이 그동안 강달러하고 재정 적자, 무역 적자를 통해서 소비를 굉장히 마구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경제를 누렸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구육책으로 나온 게 관세라고 봅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아까 나왔지만 우방이 우리에게는 더 적이다라는 식으로 우방을 적으로 돌리면서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세계 경제, 어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무너지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처럼 글로벌 공급망이랑 금융시장이 깊이 연결된 개방 경제는 이러한 변화를 일시적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걸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장기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유롭게 그럼 과연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뭘 노리고 하는 거냐?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아까 우리 정 의원께서는 미국 중심의 경제 안보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전 세계 국가에 20% 30%의 관세를 매기면 미국은 어마어마한 수입 국가잖아요.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교육도 줄어들죠. 네. 교육이 당연히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요. 줄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까지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뭘 얻고자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조업의 위기였던 거거든요. 네. 그 제조업의 위기인데 이게 옛날에는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할 때는 이 제조업의 위기가 있더라도 전 세계를 통제할 수가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지금 세계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최근에 뭐 26%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이제 줄어드니까 미국 중심의 지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오히려 또 더 이 미국 경제가 더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도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중국 문제가 있던 건데, 근데 이게 성공의 그 뭐랄까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트럼프가 가장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맥킨리라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때 관세율이 한 50% 되던 시기였어요. 언제적입니까? 그때가 1890년대 그때였는데 50% 정도 되던 시기인데 미국 경제의 황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트럼프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 관세 싸움이 한번 있었죠. 트럼프 일기 때. 그렇죠.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는 그걸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제자문위원장인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내요. 그 보고서의 내용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순간순간 정책의 어떤 뭐랄까 그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일관성을 가지고 갈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한 90을 유예된 거를 가지고 트럼프의 후퇴다. 아니다, 이렇게 그건. 평가하기에는 이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전혀 후퇴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너희들이 더 내놔라. 지금 하는 얘기가 보복하지 않으면 보상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보복했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징벌적으로 관세를 올린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처럼 저렇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갖고 와. 카드를 갖고 와라. 카드를 갖고 와. 너희들이 자진해서 일종의 자진 납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관세에 대해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도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지금 거의 한 40년 되는 거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1987년에 벌써 그 관세에 대해서 이 관세를 올려야 된다. 그 우리의 우방들이 보면은 우리한테 거의 공짜로 우리 거를 갖고 가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취지의 전면 광고를 그때 개인이 자기 돈으로 뉴욕 타임스부터 주요 일간지에 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한 약 40년간 이 관세에 대한 생각을 가져왔고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관세를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뭔가 우리는 거래에서 이익이 남는 거래를 해야 되겠다. 왜 우리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이 나라들과 교육을 계속하느냐. 이 정도 단순한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세계 나라들을 압박하고 받아내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까지. 안보까지 이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그래서 막아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네. 경제와 군사와 이 모든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내가 세워놓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계획은 그런 것 같은데 그 계획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나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게 할 수단이 관세다. 관세인 것 같아요. 정치 외교적 지렛대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세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를 통해서 무너진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기반이다라고 트럼프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기 때는 일부 국가의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했다면 2기 때는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 즉 지금 매년 무역 적자가 1조 달러가 발생을 하고 있고 재정 적자도 1조 9천억 달러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총 GDP 1조 7천억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사실상 이 두 가지의 지표를 보면은 미국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물꼬를 완전히 전환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1기 때 강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1기 때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2기 때는 들어오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지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의 기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스크 벨트 중서부 지방의
지금 그 스윙 스테이트를 예.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원래는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빠져나가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결국에는 그쪽에 마약 문제까지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바로 제조업의 붕괴에 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건하려면 관세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고 해라. 그렇습니다. 라는 직접적인 압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현대차도 31조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죄송합니다. 관세를 내기 싫으면 우리나라에서 와서 생산하면 된다. 그리고 그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인터뷰에 같이 발표를 하는 장소에서도 봐라 이거는 우리의 관세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어떤 모든 일자리가 중국으로 가고 이제는 멕시코, 캐나다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미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쌓인 것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표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나온 정책인 거는 맞고요. 다만 이게 효과적일 것이냐에 대해서 일기 때 그다지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급격하게 나올 경우에 물가 압력도 있지만 이 정도 심한 관세는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수입 물가는 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자동차든 어디든 미국에 와서 생산을 하는 데는 적어도 15개월에서 뭐 한 2,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거고요. 많이 걸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세를 내놔서 이게 마치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이게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한테 통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실 일부 엘리트들은 이게 문제가 있고 경제를 압박시킬 것이다라고 합니다만은 TV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인기 영합적인 정책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망가져도 단기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채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국채 이자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관세 같은 게 심하게 들어와서 경제가 좀 망가져도 지금 2차 저희 중간 선거가 2026년에 있기 때문에 그때 경제가 망가지는 것보단 지금 망가지고 그때 좀 회복을 해서 물론 이 과도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경기가 좋은 게 낫다라는 어떤 타이밍을 조정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매를 빨리 때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름대로 이론적 배경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나 뭐 금융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미국 국민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 중국 위안화 환율 위안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물가 부분에가 상쇄됐다라고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븐 미란이라는 미국 그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게 작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그 보고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 다 지금의 이런 현상들은 이미 예측을 다 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금은 일시적인 그런 혼란이 있더라도 이거는 평정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율 협정이에요. 나라라고 협정이라고 옛날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으로 가는 원인이 됐던 프라자 협정의 그렇죠. 세계판이 마라라고 협정인데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관세 인상과 그다음에 이 환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일관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환율까지 마라라고 협정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실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내년 11월 3일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죠. 그때는 상원의원, 그다음에 주지사와 이걸 다 뽑는 선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소수당이 돼버려 야당 소수당이 됐을 예, 경우에는 이 정책은 실패한 걸로 추진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적어도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타겟이 되는 나라가 누구냐면은 한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래서 군사동맹 우선 협상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아까 제가 처음에 국가 대항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도적인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 그런 그 관세와 환율까지가 동원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파급 영향을 주고 그다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예. 정태호 의원님 말씀이 그 자기들 팀은 트럼프 팀은 다 분석해봤고 분석했더니 이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처음에 선거에 나왔을 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모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반대했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와서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미국이 먼저 경기 침체에 올 것이다라는 게 그분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안 빠지고 다 성명서에 동참한 맞아요. 이유거든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하는 그 문제가 저는 트럼프가 어떤 팀을 이끌고 어떤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상식으로도 안 맞죠. 이렇게 가면 아니 벌써 이제 이번에 WTO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국 간의 보복 관세가 이거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거잖아요. 불과 이틀 만에 84%를 발효를 시켰습니다. 발표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미국이 발효를 시키니까 오늘 중국이 발효를 시켰잖아요. 서로 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오늘 또 미국은 125%를 올리겠다고 또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WTO가 예측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량은 80% 줄을 최대 80%까지 이제 감소할 거다. 그리고 그 전에 IMF가 내놓은 전 세계 경제가 1% 다운될 거다. 경제 성장률이 1% 위축될 거다 하는데 전 세계 경제가 1% 위축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모든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트럼프 팀만 지금 전혀 딴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뭐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는 보진 못했지만 오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네. 저는 그 대가를 미국도 치를 것이라고 보고 그때 그 잘못된 오판 때문에 대한민국이 치르게 되는 이 대가가 너무너무 속상한 지금. 거죠. 예. 짧게 첨언 드리면 사실 경제학자들이 이랬다 그러면 혹시라도 못 믿을까 봐요. 이게 그 비랩 왜 90일 유예가 됐는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업가들,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사실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빌 에크만이라는 대표적인 펀드 매니저, 우리가 머스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빌 에크만도 그 트럼프 지지하는 굉장히 빌리언 펀드 매니저 중에 헤지 펀드 매니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월요일 날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빠진 이유가 이 사람이 이거는 관세 핵전쟁이다. 이런 상황이면 미국이 망한다. 아무도 투자 안 하고 아무도 소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트럼프가 90일 정도 유예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처음 언급했고요. 그게 처음엔 가짜 뉴스로 나왔다가 결국은 이게 트럼프가 말하면서 이제 90일 유예가 실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도 이런 관세 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고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카드를 던져놓고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협상 기술이다. 그렇게도 그렇죠. 아니 실제로 계속 제가 그 보고서를 하는데 미란 보고서라는 게 실제로 이거는 일종의 협상의 수단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수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트럼프는 이걸 통해서 개별 국가에 대해서 원하는 바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되게 좀 유연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반발을 하고 저기들 내부에서도 좀 분열의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실패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그 첫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생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는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행히 75개 국가에 대한 뭐 이른바 상호 관세는 90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말미를 좀 얻었습니다만 우리한테 또 걱정되는 거는 조금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지금 125%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125%. 아마 중국도 맞불을 놓을 거예요. 오늘 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가는 물건들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품 가는 게 많거든요. 그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우리는 대중무역 비율, 그다음에 대미무역 비율 이게 거의 우리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거의 거잖아요. 다죠. 근데 뭐 우리 경제의 그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아까 WTO 분석에 뭐 80%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근데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그 경제 먼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수입 수요가 대폭 감소를 하게 그렇죠. 되고 그리고 수출길이 막힌 중국의 상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덤핑 수출이 많이 될 것이고 저가 공세.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예프에서 예측한 바로는 20%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만 448억 달러가 감소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0.2%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예측을 한 바가 있고 세계 경제에서도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이 60%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으며 또 물가 상승률도 전체적으로 3.8%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상호 관세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모든 세계 경제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면서 고물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악이죠. 작년에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률이 2.04%였거든요. 그 중에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93%예요. 네, 그만큼 절대적이죠 수출이. 거의 다죠. 근데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대한 수출 자체가 14%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수출의 한 4%가 우리가 세계에 수출하는 게 한 4%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무역협회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주 전략 산업이죠. 이쪽이 집중적인 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개별 품목별 그렇죠. 관세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이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3국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지금 43% 고유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우리나라한테 타격으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우리나라가 지금 25% 이제 관세율로 지금 상호 관세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 이상의 타격이 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략 산업들이 다 위기에 있거든요. 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다 위기 상황인데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이게 닥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경제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125% 이렇게 때리면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으로 못 가잖아요. 대신에 우리 물건이 미국으로 좀 갈 가능성은 없어요? 있지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중이 크지 않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경제라는 게 전 세계가 옛날 뭐 아까 맥키니 대통령 시절하고 지금 세계 경제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게 하나로 통합돼 있다고 봐야 될 만큼 서로 상호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나라와의 교육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또 그 나라가 맺고 있는 수백 개 나라와의 교육에 타격이 생기고 그게 또 우리한테로 돌아오고 이게 몇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 관세로 입는 타격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파트너들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거기서 입는 타격이 또 우리한테로 또 넘어오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경제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균형 분석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그냥 단순히 1대1 피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아까 제가 IMF가 1%라고 얘기했는데 IMF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기간에 한 거거든요. 그때는 10% 보편 관세를 매긴다고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것만 그걸 가지고 했을 때 1%인데 지금 우리 다 25% 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리고 중국은 120, 그때는 60%까지 매기겠다 했는데 지금 12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분석이 1% 갖고는 정말 턱도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관세 발표한 그 실효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를 했다는 거는 다시 바로 되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90일 유예를 했지만 90일 뒤에 해결이 안 되면 이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당장 안심은 하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는 측면과 이게 조금 해결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정적인 영향은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GDP 얼마나 떨어지냐 말씀들을 하셨는데 많은 그 IB들이 이제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1% 미만으로까지 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적어도 한 2%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2%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 하겠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125% 관세인데 우리는 유예됐으니까 좀 안심할 이유가 아닌 게 일단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요.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125%를 수입하는데 다른 거는 별로 관세를 더 올리지 않는다 그래도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이 미국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갈 확률은 사실 90일 유예 전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수입을 덜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는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든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서 뭐 그렇다고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퍼줄 수는 없고 우리도 동시에 얻을 걸 얻으면서 이제 구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 무슨 뭐 미국의 천연가스 알래스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 미국의 뭐 조선업 거기에 좀 동참해달라, 그리고 미국산 물건을 좀 더 많이 사달라, 뭐 이 정도가 그치는 게 아니라 한덕수 대행과 통화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얘기까지 바로 꺼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관세랑 방위비 분담이 관련이 없지만 다 묶어서 하나로 협상하자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에 다 해결을 하자. 협상을 하자. 근데 우리는 그 전략을 가급적이면 우리는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한미군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경제적인 또 문제 말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또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같이 묶어서 야 관세에 저기 덜 올려줄 테니까 조금 덜 올릴 테니까 그 방위비 분담금 더 내.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백악관에 앉아 있다면 바이든이 지금 그만큼 못 받는데 나는 100억 불을 받아낼 거야 그러셨거든요. 100억 불을 지금 우리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 내고 있는데 100억 불 내라 그러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을 이제 아주 무모한 그런 요구들을 해올 텐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막아내야 될지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근데 방위비 같은 거는 드는 비용을 다 우리가 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것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득을 보는 게 있잖아요. 중국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주둔한다는 게 자기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견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드는 비용을 다 낸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해훈 전 의원은 트럼프가 말하는 모든 걸 묶어서 하나의 협상하는 거에 우리는 말리지 말자 그러셨는데 좀 안 말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최근 언론을 보면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의견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미국의 전략을 그 세 가지 말 속에서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대한민국을 어떤 전략으로 다가오냐 이건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 이게 옛날 발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동맹국 우선 협상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하면서 얘기했던 원스톱 쇼핑
이 세 가지인데 뭐 원스톱 쇼핑을 이렇게 일종의 뭐 패키지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국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의 전략에서 시범 케이스로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이거는 협상의 시점하고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예.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 과거 2018년도에 철강을 가지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고 나서 일본하고 EU가 했는데 우리께 모델이 돼가지고 훨씬 더 EU하고 일본이 더 협상을 잘해가지고 유리하게 끌고 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시범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동맹국 우선 협상 이 트럼프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하나 있고 원스톱 이제 쇼핑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방위비가 있고 알래스카 그 송유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LNG 또 뭐 셰일가스 뭐 수입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조선업 투자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 개개가 대단히 사실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방위비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현재 방위비보다 10배를 더 내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이미 협상이 돼가지고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비주까지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걸 다시 논의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스관 이거는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73년부터 77년까지 있었는데 73년도에 원래는 한 9억 불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던 게 최종적으로는 77억 불인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팔을 들여놨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일본은 좀 적극적으로 협상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조선업 투자 부분도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이익을 볼 수 있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끝난 후에 이게 원스톱 샵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오늘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별 사안별로 협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부처의 개별 부처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협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원스톱 그러니까 패키지 딜로 가는 것이 협상 전략으로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개별 사안마다 협상을 하는 것과 패키지 딜로 하는 것이 어느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진짜 협상 당국에서 정확한 분석이 제 얘기는 필요할 것 이제 같아요. 모든 걸 다 개별로 하자 그거보다도 군사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조금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국의 협상 전략은 지금 매우 신중해야 된다. 특히 이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달려간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은 선물을 많이 안겨줬지만은 사실상 상호 관세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해도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대만의 TSMC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심지어 우리 현대제철도 31조를 투자한다고 했지만 철강 관세에 유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행인 것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빨리 동맹국과 이 상호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은 오히려 트럼프가 급한 반대로 지금 아까 모두의 이 유예를 안 했다면 미국 대 전 세계의 투쟁 구조라면 지금 유예를 했다는 얘기는 중국과 전 세계의 투쟁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좀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패키지 딜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나 우리 수익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리스크가 상당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그 패키지에 같이 담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희는 패키지를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그 요구 사항들 예를 들자면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뭐 플루토늄 농축이나 그렇습니다. 우라늄 재처리를 우리는 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파 개정이라든지 우리 주권이 상당히 제약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사일 협정도 우리는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쏠 수 없는 미사일만 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차제에 우리가 다 요구할 거는 사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위비 분담 문제도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거는 정경을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방위비라는 것은 소모성 비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1조 달러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10조 달러를 내고 있는데 100조 달러를 내라 이런 거는 저는 그 금액 예를 들어서 90조를 만약에 들어준다 하더라도 방위비 증액으로 형태로 들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첨단 무기 구매로 해서 우리의 어떤 국방력의 개선, 특히 지금 우리 헬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많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네네. 우리 노후화된 어떤 장비들을 개선하는 어떤 계기로 삼는 전략이 우리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는 좀 기다리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핑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뭐 AI건 뭐건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행동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그 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과 중국 장관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생각하기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에게만 굉장히 협조적인 혈맹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하고 어떤 공동 협상이나 예. 이런 체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게 그들의 눈에 좀 위협적으로 보였다라는 점은 우리가 그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단계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차피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그 무역 적자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 노력은 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얘기 못했던 실리들은 챙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던져진 화두들이 제일 큰 게 이제 관세가 있고 미국이 언급한 건 알래스카 LNG 조선 무역 적자 이런 걸 언급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또 미사일 협정, 소파 개정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신에 첨단 무기 구매와 같은 그런 다른 대안도 있다. 이렇게 한 8가지, 9가지 정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내는 게 우리의 전략 전술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트럼프가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해서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원스톱 그 쇼핑이라는 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패키지 D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면서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렇게 가는 게 협상 전략으로서 맞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심 원하던 바를 총리하고의 통화에서 얘기를 꺼내줬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를 좀 근데 그거는 지금 꺼낼 수는 없죠. 그건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할 것 중에서는 트럼프가 4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소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최근에 미국 그 USTR에서 아마 발간하는 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무역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 끌. 방산 무기를 이제 수입할 때 그쪽에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를 해줘야 된다라든가 일종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
미국 대기업들이 한국의 망을 이용하는 것에 망 대해서 사용료. 사용료를 내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오래된 것이면은 그 뭡니까 소 30개월 연령 문제, 수입소, 수입소 미국소. 문제 그런 거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얘기가 돼 왔거든요. 아하.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딜의 내용과 거기서 숨기고 있는 그런 이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지금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럼 어디에다 목표를 둘 거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목표를 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무역협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미국의 산식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액 중에서 적자액의 비중을 2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비중이 50인데 2로 나누니까 25%가 된 예.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게 기준 연도가 2024년 작년이거든요. 가장 많은 이 흑자가 난 시기인데 기존의 것을 보면은 2022년 이쯤 보면은 이거를 15%까지 낮출 수가 있는 수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에서 계산한 수식에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를 잘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 수식이 틀린 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적자가 나는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그렇죠. 나라인데 거기에다 또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그 소위 공식적인 산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파고들어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깨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대한민국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들어가는 중간재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거를 무역 적자의 이유로 드는 거는 그러면은 그쪽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논리를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적자 본 거에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을 빼야 된다. 그렇죠.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 경제 기본이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각국의 관세율을 책정하면서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이건 도대체 누가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일랜드는 사실 무역 적자가 꽤 나는데도 그리고 무역 적자 그 순위로 보면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보다 낮은 20%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주먹구구예요. 주먹구구에 자기 마음대 트럼프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꼭 뭘 얻어야 되고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두 분도 교수님도 협상에서 일단은 우리의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 맞죠. 상호 관세를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전에도 설명 올렸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비관세 장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요건 소 30개월 연령 이하만 수입하는 거, 그다음에 국방에서 절충 교육, 즉 기술을 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규제와 같은 이 비관세 장벽을 많이 들어주는 그러니까 소극적 협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60조 원의 큰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건 신중히 하고. 그런 건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조그마한 것들 지금 비관세 장벽 한 7페이지 됩니다. 우리나라 내용이. 근데 읽어보면 아까 플랫폼 사용료도 우리가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를 우려한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직 통과를 안 됐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은 좀 많이 들어주는 이런 크게 포장하는 이런 협상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 저는 꼭 특정하게 산업을 뽑는다면 아무래도 그게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별하게 좀 전부 내려가진 않더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사실 아까 기다리면 좋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다른 나라 관세율보다 우리가 특별하게 높지만 않으면
미국이 힘들지 우리가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가격을 붙일 이유만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이 저희가 수출을 별로 안 하는 상품에서 관세율이 올라가더라도 저희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국내의 어떤 산업 기반이 중요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좀 내려갈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 언급하신 우리가 한중일 장관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지금 뭐 중국하고 완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보조를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대신에 일본하고 같이 좀 어떻게 미국에 맞서는 이런 카드는 없을까요? 그럼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저희가 기다리는 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총리가 가서 굉장히 선물 보따리를 풀렸을 때, 야, 우린 대통령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는구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1% 적게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FTA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가 0에 25가 붙는 거고 일본은 2.5에 24가 붙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이 높은 관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이제 미국을 버리는 종류의 어떤 제스처가 캐나다를 비롯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상을 해서 안보나 아니면 경제에서 무엇인가 꺼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 보조할 것들이 있을 것 같다. 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일본도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걸 내줄 때 얻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저는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중요한 뭐 무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수입을 해올 때 우리가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정학적으로 저희하고 가장 붙어 있고 어떤 중국한테 붙으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협상 전략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게 미국하고의 협상을 좀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일본하고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트럼프 정부는 초기부터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거나 공동 대응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개별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달라. 그러면 상호 관세를 낮추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국가들조차도 전부 개별적으로 협상하러 네. 가지 공동 전선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상당히 지금 통상 당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하고 뭐 할래도 좀 비밀리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 네, 어떻게 근데 여튼간에 일본하고 뭔가 연대를 구축하는 거는 저는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두 나라 다 미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거기에 또 안보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또 자동차 이런 것들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본인이 일본하고 한국을 우선 협상을 하겠다까지 그랬죠. 구체적으로 두 나라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나라가 뭐 자연스럽게 뭐 다른 핑계로 뭐 장관들끼리 만나서 상호 관심 사항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중국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국 우선 협상이라는 그 의도 자체가 중국을 고립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면서 동맹국 안에서는 이익을 얻어서 뭔가 어떤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중국하고 뭔가를 연대를 한다는 거는 위험하죠. 우리 협상에서 대단히 악재가 될 수가 있죠.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국 하나를 놓고 디어 아더스거든요. 예. 중국 하나와 전 세계를 지금 분류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표도 보면 중국에 굉장히 더 있는 것 같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이미 거의 재편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미국의 불안감, 이걸 그래서 이제 다시 공급망의 중심에 미국이 서겠다는 이 야망, 이것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들 군사 안보에 중국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위협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난번 하웨이 문제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한 편이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쪽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업 생산 그 품목 중에서 이 중간재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한 60% 가까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온 거 하자면 거의 뭐 80%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미국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뭔가 어떤 공급망 이 밸류 체인을 뭔가 바꾸겠다는 의도조차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 어떤 연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 행위죠. 자, 그동안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 지금 아주 곤욕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영국, EU 네. 이쪽에서 우리가 뭐 좀 배울 건 없나요? 지금 그 나라들도 다 정신이 없죠. 뒤통수를 그렇게 맞았는데. 근데 이 두 나라는 상호 관세가 이번에 제외된 나라예요. 두 나라 다. 근데 이 두 나라 다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멕시코는 순응적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경에 10,000명을 군대를 배치를 해가지고 아예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약 문제, 그 다음에 미리 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줬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시범 케이스가 멕시코가 된 거고, 그래서 상호관세 제외시켜줬어요. 캐나다는 미국 동부에 내려오는 이 전력이 있잖아요. 이쪽을 캐나다에서 공급하는 걸 그걸 가지고 끊어버리겠다 협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통했어.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번 잘 분석할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 케이스에서 우리가 줄 거는 확실히 주고 협박할 건 확실히 협박하자 하는 얘기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어찌 보면 과도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걸 지금 제대로 협상해낼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저는 이 정부가 하는 건 대단히 지금 이 과도 정부잖아요. 여기서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합의를 해놓으면 새로 들어온 정부가 그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만들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전략에 말려들 이유가 없고, 어떻게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협상을 타결하는 시점은 대단히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한테는 좋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과도 정부 시기에는 가능한 실무적인 협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놓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담판을 지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핑계거리가 되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동의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정부가 하면 다른 새 정부가 그걸 다시 어떻게 계승을 하느냐 그렇게 정권이 바뀐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도 있으니까 동의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최대한 버텨야 되고 우리가 절대 선발주자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좀 먼저 가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담을 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는 좀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한일을 딱 두 개를 집었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뒤에 가기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일본보다 뒤에 가기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본보다 좀 뒤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이 교수님도 그런 표현 쓰셨죠. 핑계될 게 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정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핑계가 있으니까 계속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정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 어쨌든 지금 협상을 해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잘 인수인계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명분이 좋은 게 시간을 끌 수 있는 명분이 좋은 게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도자가 없다. 사실상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2달, 3달을 끌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매를 처음 맞으면 굉장히 세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때리는 사람의 힘이 빠졌을 때 나중에 맞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90일 유예됐으니까 60일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 달 안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대체로 이제 시간표는 그렇다고. 딱 우리 상황에 맞게끔 90일을 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예를 들어 뭐 누가 되든 간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예. 결정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모든 걸 탑다운 형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탑다운 형식을 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대통령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고 트럼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지금 협상팀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차기 알겠습니다. 정상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협상 시점이나 뭐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서는 뭐 네 분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신 네.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또 할 일이 뭐냐면 뭐 추경 편성 같은 걸 통해서 당장 자동차, 철강 이런 데 대한 25% 관세는 바로 지금 매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뭐 보조금이랄지 지원금 이런 것들의 정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시죠? 어떻게 보세요? 필요성이 있죠. 예. 지금 정부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저희 당 원내대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예. 일단 저희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예. 민주당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추경 얘기는 뭐 1년 내내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추경이었는데 저도 그렇고요. 제가 기재위 간사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10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게 15조에서 20조는 돼야 된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GDP 갭이죠. 그러니까 원래 그 GDP 갭은 우리가 잠재 성장률 2.0%로 보면은 1.8%를 기준으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JP 모건은 어제 보니까 뭐 0.7%까지 떨어졌어요. 성장률이. 그러면 이 GDP 갭은 더 늘어나는데 뭐 우리 저 예원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런 한국은행 논리로 보더라도 지금의 10조 원 추경 가지고는 어림없다. 그래서 이제 경기 활성화, 그다음에 지금 이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까 좀 뭐 지금 이 전략산업 부분에서 심각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패키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조 가지고는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한 20, 30조는 가야집니다. 2, 30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재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첨단 산업의 투자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우주 항공, 그다음에 로봇 이런 첨단 산업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통해서 오히려 이러한 수출 기회가 막히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어려운 시국이다. 이 시점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바로 산업 구조도 바꿀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네. 근데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문제는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더 낮아지면서 세수도 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 것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져서 온 문제인데 저희는 재정 적자를 빚을 내서 재정 적자 심해진다고 해서 관세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투자가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산업 경쟁력을 늘려서 미래 세대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경쟁력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부를 살리는 데 쓰인다면은 그거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 늘 있는 논쟁이죠. 재정 건전성 문제와 재정 확장 문제 늘 있는 논쟁인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줘야 되는 게 지금 관세 정책이 노리는 바는 결국 미국 안으로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 국내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제조업에 공동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수출까지를 이제 주장하는 분 계신데 이런 제조업체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우리 두 분께만 짧게 듣고 싶은데 이런 판국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의원 외교도 뭔가 역할할 게 있습니까? 뭐 안 됩니까? 뭐 의원 외교가 다른 채널에 비해서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 어렵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도 당사자였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뭐든지 다 해야 다 해야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 외교도 뭐 정부 채널보다 훨씬 효과가 덜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원 외교도 나서고 모두 기업도 나서고 예. 정부도 나서고 저는 모두가 다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저는 국가대항전이다. 정부, 그 국회, 산업계가 일치단결해서 대응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생각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정부 자체가 가독이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예. 거기서 모든 걸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해가지고 만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많은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한미의원연맹이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여태까지 없었던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한미의원연맹을 이번 기회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주가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길 지역구로 둔 예. 의원들.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상원 의원이나 주지사들이 트럼프하고 되게 친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의원 외교를 좀 그런 데 집중해 가지고 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지사나 또는 그쪽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또 네. 그쪽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활동들이 우리 국회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엄중한 시국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와 정부 사이에 긴밀한 정보 유통이 또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토론 마쳐야 되겠네요. 이윤수 교수님부터 한 30초 정도 마지막 발언 짧게 한 예. 말씀씩. 예. 저는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순간, 특히 신뢰 기반의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우리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창환 교수님. 예,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명분보다는 실리 위주로 우리가 내줄 것과 얻을 것들을 철저하게 사전에 분석한 다음 윈윈 협상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거래를 도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 파고가 있을 때에는 이념과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정부가 원팀 코리아를 만들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초래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혜원 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저희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국익에 최대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벌면서 그리고 우리가 절대 내주지 말아야 될 것과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그래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단합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공백이라고 하지만 그 공무원들 그대로 계시니까 저는 이 정부가 더 중심이 돼서 사실 국회가 아까 이재명 대표님 뭐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국회가 중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수십 년간 해온 공무원들과의 네. 전문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지금 중심이 돼서 알겠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현. 예, 아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90일의 여유를 잘 활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절대 미국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이혜원 의원님 말씀처럼 일본이 앞서가게 해서 예. 우리가 그 후발로에서의 이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전에 우리 그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국가 대항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정부, 국회, 산업계가 일치돼 가지고 한 팀으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빨리 가동했으면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생색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트럼프가 아주 크게 생색낼 수 있고 우리한테는 피해가 덜 가는 이런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내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